부대변인이 됐습니다. 아하. 그때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백기환하고 제가 붙었어요. 부대변인 싸움을. 그러시군요. 제가 이겼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백기환 형이 저 만나면 저놈아 때 내가 졌다고 맨날 싸움하고 그러는데 네. 그러다가 그 이제 선전위원회 그때 당대의 야당 김영삼, 김대중, 윤길중, 뭐 송원영 등등 기라성 같은 말꾼들 사이에서 제가 선전위원회 부위원장이 돼가지고 일상 매일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눈에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김영삼 대통령도 저 비서하라고 그러고 어쩌고 김대중도 그러고 어쩌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김대중한테 끌려가서 71년 대통령 선거 때 공보비서를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 하셨는데 다 했죠. 왜 김대중 대통령한테 쫓겨났어요? 뭐 오랜 인고를 같이 겪었습니다마는 그렇죠. 제가 이제 초선 후반기에 재선되기 직전에 평양을 한번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유인즉슨 요새 남북의 대화의 채널이 끊어져 버렸다.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 때도 그러고 자기 때도 그러고 대북 라인을 다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막혀버렸어요. 그러구나.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적의 상태를 모르면 서로 오판할 수 있으니까 자네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북한을 가서 북한의 실상을 좀 보고 오라. 근데 가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어떤 외교관 파티를 갔더니 UNDP라고 있습니다. 미국 UN 개발계획, Development Plan. 개발계획의 한국 사무소 소장인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왔는데 원래 태생은 월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평양에도 UNDP 사무실이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평양을 좀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돈을 주면 안 되고 자전거를 보내라는 거야. 그러면 인민군이나 이런 데 돈이 안 가니까 자전거 하면 자전거 타고 다닐 거 아니냐. 그래서 자전거를 5,000대인가 보내고 몇 번 해서 제가 이제 그 덕에 평양을 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그때는 정식 사전이 아니고 밀사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김대중 밀사가 왔다니까 무지무지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굉장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도 제가 이제 나쁜 얘기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청와대에 올라가서 저 선생님 평양에 가니까 굉장히 유명하시대요. 뭐 하려면 좀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고. 그리고 한참 하고 있다가 그런데요. 선생님의 측근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이거저거 제가 일반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을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보고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나는데 돈 줬다가 나중에 크게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더라도 찔끔찔끔하면 체크앤밸런스를 해야지 한꺼번에 하면 부메랑으로 선생님이 당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아슬아슬한 입장인데 김정일이가 지금 고난의 행군 마지막 판입니다. 그때 잘해야만 북한을 다룰 수 있지 잘못 줬다가 돈 뻥 줬다가 나중에 이 바가지로 씁니다. 글쎄 그 말은 일리가 있는데 말이야. 그거 안 하면 저마들이 정상회담 안 하겠다고 그러는지 그래서 정상회담은 내년에도 연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한참 싸움을 하니까 저는 그래서 허물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럼 자네는 그냥 이거 빠지게 국회 가서 자네 일하고 그렇죠. 빠질랍니다. 그러나 선생님 이거 후회하실 겁니다. 아예 알았어 이 사람아. 화를 내더라고. 제 후임이 박지원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정치적으로 역경을 많이 겪었고, 그러니까요.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한때는 감히 네가 천하의 김대중을 거역했느냐 해서 호남으로 또 비판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만 요새는 많이 좋아졌고요. 그런데 그때의 그야말로 이제 김대중 그쪽 계열의 3인방이신데 김경재, 한광옥, 한학압 그렇죠? 근데 그 연세 차이는 어떻습니까? 그 세 트리오. 한광옥과 저는 동기고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한학압 선배는 제 1년 선배인데 나이는 저보다 4살인가 많습니다. 그게 아주 시골뜨기 좋은 놈이어서 섬마을 소년이어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10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꽤 많아서 1년 차이긴 하지만은 저게 좀 큰 형처럼. 그런데 그 세 트리오가 어떻게 자유우파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선거할 때 어떻게 그 세 트리오가 그야말로 그건 휴전선을 넘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사실은. 그런데요. 목사님도 신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셋이가 전혀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혀 그 해본 적이 없는데 와 보니까 다 와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셋이가 공교롭게 학교를 얘기하기 쑥스럽습니다만 그 김대중 근처에 있는 네. 세 사람의 유일한 서울대생이에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묘하게 뽑혀와서 나중에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을 김대중 선생에게 좀 떨어뜨리게 만드는데 주요한 역할을 박아무개가 하지 않았는가 하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광옥 의원 같은 사람은 네. 지금도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셋이는 그쪽에 대북의 접근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사람들이고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그 김대중 근처에는 좌파들이 쫙 스텝을 써가지고 네. 우파나 자유주의자들이 들었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밀어버리고 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스스로 많이 밀려났습니다. 예. 그때가 새 대표님이 이쪽 자유진영으로 오실 때 전후가 호남의 표가 예. 거의 이제 18% 뭐 17, 8 해서 20% 가까이 되는데 가장 호남의 표가 우파 표가 이 표현되는 우파 쪽으로 표현되는 그때가 제일 그때가 아주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예, 뭐 아주 그냥 3, 4%까지 떨어지다가 간신히 두 자릿수를 회복했습니다. 예, 많이 떨어지고요. 예. 그렇구나.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는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한광호 의원은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또 특히 전라남도가 시끄럽거든요. 맞아요. 근데 전라남도 뭐 행사한다면 야, 그거 네 화고니까 나는 바쁘다고 안 와버리고. 그리고 하나갑 의원은 이제 대표를 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하나갑 죽이겠다고 막 살해 협박에 돌고 하니까 운신이 불편해가지고 심지어 광주, 목포 집회에서도 나타나지는 못했어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비 내리는 음산한 환경에서 박근혜 후보 하나 모시고 김영기 홀로 외로이 그걸 사수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이 오기 전에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가장 최신의 여론조사에서 145만 표를 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입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들어와서 특히 경기, 서울, 인천의 중산층, 중도 우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많이 돌아와서 그래도 15만 표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0만 표를 계량적으로 커버했다고 평가할 수 있죠. 대단 역사의 하나의 분기점은 그때 바로 문재인 후보가 NLL을 풀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NLL 오면 북한 놈들이 와서 어로할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 양반이 당선하면 청와대 요 앞에서 취임식을 할 텐데 북한 김정은이를 초청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북한 김정은이를 초청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들이나 좌파들이 와서 와글와글 해가 대한민국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소위 선전 활동을 해가지고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건 이후로 결국은 호남이 있잖아요. 호남은 저도 이제 그쪽에 공부를 좀 해보니까 호남은 원래 성향이 우파 아닙니까? 우파입니다. 기반이.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이제 대한민국 건국을 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건국할 때에 그 유명한 김성수 선생님, 고려대학교 설립자 송준호 선생님, 그분들이 한민당이라는 당을 형성했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한민당은 기본적으로 호남에 있는 부르주아 층들이 만든 겁니다. 지주계급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아무튼 김성수, 송진우, 백반수 그리고 윤형남 뭐 조정만 그리고 나홍경이라고 나종일 교수의 아버지 그런 양반들이 전체 호남의 한민당을 석권했습니다. 나중에 그게 이제 신민당 전신이 된 거죠? 그렇죠. 신민당으로? 민주당이 돼가지고. 민주당 돼가지고. 신민당, 이민희 신민당이 됐는데, 다만 문제는, 한민당과 이승만 박사 사이에 약간의 간극이 좀 생겼습니다. 그 후에. 이 정부 구성하고 이런 것 때문에,
독자적인 입장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 박사가 자유당을 새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좀 이제 삐진 한민당이 민주당이 돼버린 거고. 민주당이. 그러나 지금도 호남에는 그 자유주의 세력, 보수 세력, 우파 세력의 뿌리가 대단히 든든합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네. 김대중 그러면 빨갱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적 이 스펙트럼이 이 쉽게 표현하자면 예를 들면 이제 이승만이가 있고 네, 네. 자유우파고 그다음에 김구가 있고 그다음에 여운형, 김규식, 이동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당시에 그렇다면 어느 쪽의 온도 차이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그 중에서 어느 쪽에 그 얼마 전에 네. 목사님께서 그 네. 문제에 대해서 저에서 네. 하문하신 적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여운형하고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승만은 아니고 그리고 김구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김규식과 여운형의 차이인데 김규식이라는 분은 그냥 자유주의자로서 특별하게 정치적 색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운형이라는 분은 참 재미있는 복합적인 인물인데 네. 이 어머니 기독교인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숭동교인가 저 예수교 장로를 열심히 믿었고 맞아요. 영어를 잘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한때 그 맞아요. 하지 중장이 미군 사령관이 맞아요. 남한의 지도자로 여운형을 상당히 염두에 뒀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예, 맞아요. 많이 갔습니다. 네. 근데 여운형은 남북이 적당히 조합이 돼서 자기의 중도 노선이 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김구입니다. 김구 맞아요. 그런데 김구는 거기까지 갔다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도 조만식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감정에 김일성이가 와서 그냥 군사를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민주주의 그 민족주의 세력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졌죠. 네. 그래서 여운형이라는 분도 자기의 뜻을 좋게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뜻을 피우지 못했고 나중에 다 처형됐죠. 전부 북한 사람요? 네. 전부 처형됐는데 다 죄목이 다 같습니다. 아, 미제의 간첩입니다. 이제 합잡이. 네. 미국의 간첩이에요. 네, 네, 네. 뭐 박한영이라든가 이광욱이라든가 다 전부 다 그렇게 돼서 지금의 북한은 옛날에 여기서 월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목가적인 환상을 가진 남한의 어떤 좌파 혹은 주사파들은 옛날에 자기들이 그리려고 하는 목가적인 민족주의자의 어떤 고향이 전혀 북한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쪽 편에서 보면 네. 그 반대편에 네. 자유당 이승만의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그 이제 박정희의 공화당 그 다음에 뭐 전두환의 민정당 그 다음에 뭐 이제 노태우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지금 현재는 자유한국당인데 네. 이렇게 내려오는 우파 정당에 대해서는 역사성으로 볼 때 그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소위 존재 이유 맞아요. 불란서로 말하면 레송 데트르라고 합니다. 네. 존재 이유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집권 말기에 나이가 좀 들고 총명이 좀 흐려졌는지 아니면 이기붕 일파의 어떤 국정농단 소위 말해서 그것이 좀 박마리안이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좀 느슨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졌습니다. 제가 바로 4.19 때 요 앞에서 데모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요 바로 앞에서 경무대 앞에서 데모했고 바로 제 옆에 있는 여학생이 총 맞아 죽었어요. 그때 데모를 했을 때 우리 바로 앞에 동국대학교 결사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했는데 그때 한 72명인가 78명인가 죽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그냥 우 쏟아지는데 야. 우리는 소낙빈 줄 알았더니 나중에 총탄이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제 바로 옆에 있는 그 미대생이 여학생이 죽었어요. 야. 나중에 가보니까 고순자라고 이름이. 아하. 그래서 제가 4.19 묘지에 가면 맨날 가지. 야 고순자 나왔다 하고 내가 꽃도 먹고 그럽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적어도 이 박사는 그 사건의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잘못했다.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가야겠다. 하고 딱 물러나갔어요. 지금 저 우리 방송 중에 네. 여기가 청와대 비닐 텐트 안인데 헬기 소리가 지금 세게 들리잖아요. 네. 저 문재인 씨가 네. 세상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네. 시위하는 것 때문에 네. 요 짧은 거리 차 타고 가면 되는데 차로 못 다니고 아하. 계속 헬기로 다녀요. 그래서 시끄러워요 지금. 아, 그래. 참 저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소위 말하는 이제 좌파 정당 계열이라고 하는 예. 실제로 그 정당을 좌파 정당이라고 딱 이름이 붙여진 때가 열린당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죠. 네, 열린당부터.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네. 바로 그때 네. 저는 그 지금도 참 기가 막힙니다만 노무현 후보가 나왔을 때 제가 홍보본부장으로 아. 모든 홍보를 총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 기획은 이해찬이가 했습니다. 우리 항상 맞순데 네. 그런데 만들고 난 다음에 네. 당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보시오. 저보다 4살이 아래입니다. 아. 그래서 좀 허물없이 합니다. 아. 아니 아무렴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당을 깨고 가면 되겠소. 이걸 개혁해야지. 뭐가 문제요? 하니까 그 구닥다리 옛날 정치인들 4선 5선 하고 폼 잡는 사람들 아하. 아니 그 사람들 있다고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악마의 발톱부터 천사의 이마까지 있어. 다 층에 있는 건데 그렇지. 어떻게 이 진선진미한 사람을 만듭니까? 그리고 청와대에 계시니까 적당히 영향력을 미쳐서 예를 들면 100명 중에 한 30명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적당히 한 10명 정도는 적당히 좀 조정을 하고 20명이 나가면 그중에서 한 10명 떨어지고 10명 남아오르면 그 10명이 다 이거 뭐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진선진미한 게 없습니다. 근데 끝끝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따라갔어요. 아하. 그때 따라갔으면 훨씬 더 편했죠. 뭐 장관도 하고 당하셨지. 뭐. 아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대통령 할지도 모르죠. 사실은 바로 그 선거 3일 후에 첫 번에 조찬을 할 때 저희가 그 직을 제안을 했어요. 그 현장에 이상수 의원이 있었어요. 이상수 의원이 맨날 아 형님 그거 받기 왜 안 받느냐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단히 건방진 얘기입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상하게 좀 구닥다리 저 선비의 집안이어서 그런지 노무현 밑에서 장관을 하는 게 좀 쑥스럽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있고 이러고 해서 아니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기에는 군번이 좀 약합니다. 재선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아니 내가 좀 있다가 해야지 뭐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하고 뺐어요. 그런데 나중에 당을 만들어 가는데 당이 천신정 셋이가 선동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이 호남의 3세 재주꾼들입니다. 공부 꽤나 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100년간은 정당을 만들겠다고 해서 노무현을 선동해서 끌어왔어요. 우리는 안 갔어요. 그래서 조선영 대표하고 저하고는 빠져서 꼬마 민주당을 해갖고 서름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꼬마 민주당 사람들의 12,000명의 간부를 몰고 우리가 박근혜 캠프에게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그 사람들 예우를 너무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인사 문제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탄핵을 당할 만한 문제는 아니지만 근데 설명을 해도 그게 잘 못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바깥에서 보기에 네. 3분 중에 한 분을 왜 총리로 임명 안 할까? 거기는 네.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아. 나중에 세상이 되면 얘기해요. 누군가가 열심히 반대를 했어요. 아이고야. 열심히 반대를 했는데 할만했죠. 그때 총리 한 분, 세 분 중에 한 분을 총리로 임명했으면 오늘날의 세상이 또 달라졌지 않았겠나. 그랬습니다. 예, 그런 예를 생각이 들면 드는데. 그쪽에 이제 선수로 봐서 한광옥이나 맞아요. 아니면 하나급은 대표를 했으니까 네, 네.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선수가 부족한 저는 뭐 특보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열심히 하면서 이 사람들은 대가리가 너무 커서 그런지 핸들을 못 해가지고 예를 들면 하나갑 선배 같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저보다 4살의 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슨 적십사사 총재 같은 거 하나 시킬 수도 있고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문제가 많구나. 참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탄핵을 당할 만한 과언은 아니지만 그렇죠. 저는 대화가 항상 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좋게 말하면 굉장히 사지가 깊고 나쁘게 말하면 좀 우유부단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 문제 이런 문제도 목사님도 그런 말씀 살짝 하셨지만 자승자박한 문제도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반드시 예, 책임 그런 어느 점은 정도는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지금 그 결론이 예.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이제 그 쭉 내려오는 또 하나의 정당 계열인데 지금 염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주사파 애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완전 상당수를 장악하고 장악했는데 네, 그 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민주당의 현역 의원 중에서 의원이 한 140명 정도, 110명 정도 되던가요? 네. 110명 더 되죠. 이쪽이 저 한국 자유한국당이고 네, 네, 네. 거기에서 주사파라고 분류할 수 있는 강경파 몇 퍼센트? 한 4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몇 프로인가? 한 30%. 30%. 30%.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저들이 지금 당권을 잡고 있는데 예. 그 자체 안에서의 예. 그 건전한 그 다시 말해 헌법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공유하는 국회의원들이 숫자가 많을지라도 주사파 애들을 쳐내는 거 내지는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원래 이 모든 야. 조직의 특성상 아. 강경파가 아하. 장악합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소련에서도 맨셰비키하고 볼셰비키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볼셰비키가 강경파 아닙니까? 근데 맨셰비키가 훨씬 수가 많으면서도 못 당해요. 못 이기죠. 죽기 살기로 덤벼대니까. 우파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우파 쪽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강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를 못 이기는 거예요. 아니 우파 여기는 쪽. 강경할 뿐만 아니라 네.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런데 네. 그렇다면 결국은 주사파 애들은 그 보니까 목적지가 저는 그 김상철 변호사라고 아시죠? 옛날에 돌아가신 예, 분. 서울시장 후보 나오죠. 네, 난 예, 그분을 통해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증언해 주신 바에 의하면 그분이 원래 좌파 쪽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연세대학교 이한열 학생 장례식 때 관을 메고 뭐 청와대를 진격하고 했던 그런 분이었었는데 또 김근태하고는 둘도 없는 친구고 그런데 이제 그 드디어 이제 6.25 선언이 딱 일어나서 드디어 이제 항복을 하고 그럴 때 이제 그 당시에 김상철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건전한 우파 쪽에 있었던 사람이 그쪽에서 함께 시민운동을 했던 분들이 한 말이 자 이제 세상은 새로워졌다. 새로 민주화가 우리가 다 잡았으니까 우리가 정부에 들어가서 이제는 공식적인 체제를 바꾸자 이렇게 말했더니 그때의 같은 친구인 그 김근태 의원은 그 굉장히 둘이 친한 친구고 김상철 변호사가 김근태가 그 저기 요즘 말 국정원에 거기 갇혀 있을 때 담당 변호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변호사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변호사 이름 걸었다고 눈치를 많이 봐야 눈치를. 근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변호까지 했는데 다 끝나니까 하는 말이 자 이제 우리가 민주화가 됐으니까 이젠 정부에 들어가서 우리가 체제를 바꾸자 했더니 무슨 소리를 우리의 목적은 평양이야. 그러니까 그때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 그럼 니들 목적이 평양이냐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너 같이 일을 했냐. 그래가지고 친한 친구가 그때 원수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김상철 변호사는 그야말로 극우로 돌아와서 그때 뭐 그 후에 저한테 얼마나 찾아왔는지 목사님 나라 망했습니다. 쟤들의 목적지는 평양입니다. 평양. 내가 걔들하고 같이 일해봐서 안다고 막 밤을 새면서 저한테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 어쨌든 지금 보니까 두고 보니까 오늘날 일어난 현상을 보니까 이제 청와대 점령하고 정보기관 뭐 기무사 국정원 뭐 언론 법원 싹 점령해서 이 문재인을 필두로 해서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완전히 이제 드러났는데 그러면 그들의 자체 안에서의 정화의 그 실력으로는 절대로 주사파를 못 이길 것이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내걸고 있는 개헌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죠. 네. 이게 정치적 음모가 있습니다. 아하. 예? 그 일종 컨스피라시. 그러면 이런, 이제 아예 예? 그 주제로 넘어간다면 그렇다면 어차피 한쪽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다.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사파를 쳐낼 힘도 없고 주사파가 하자 그런 대로 그걸 거부할 힘도 없다면 그러면 또 하나의 이제 우리의 희망은 뭐냐? 자유당부터 시작되는 자유당, 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 민정당 이렇게 이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이 자유한국당의 실력으로 지금 현재 저들이 드라이브를 거는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여기를
과연 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내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저 총재님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식견도 넓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정치사에 함께 살아오셨기 때문에 총재님의 시각으로 보셔도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못 막을 것이다. 못 막는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황교안 그 대표하고는 목사님 아주 친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정홍원 전 총리 예, 소개로 몇 차례 중요한 밀담을 하고 회의도 하고 담판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저하고 또래가 비슷해가지고 좀 잘 어울리고 검사 때 우리 순천에 와서 초임 검사를 해서 그러셨군요. 그런 것이 아주 친해요. 네. 같이 뭐 저기 경기도에 가서 그 민물장어 먹으러 다니고 친구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황교안 총리 소개한다고. 그래서 황교안 총리의 중요한 멘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총리 선배고 그리고 성균관 대학 선배고 검사 선배고 이래서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자유한국당의 갈 길을 설명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되면 새로운 세력이 대제 세력이 나올 것이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얘기했어요. 예언하셨네요. 예, 들어보면 동영상에 다 나옵니다. 역시.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탄핵하는 사람을 대단히 미워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것도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협상하는 방법으로 탄핵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을 적절하게 책임을 지는 방향을 그 유화책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국민과 역사 앞에 조금 더 속죄를 안 한다, 사과를 안 한다. 사과하는 자세를 보이자. 그래서 탄핵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책임이 좀 많으니까 한 6대4, 5대3 정도로 책임을 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당신들 정계 은퇴하라 하면 너무 지나치니까 이번만 빠져라. 이번만 4년만 빠져라. 네, 이번 빠지고 이 다음에 2년 후에 서울시장 도지사를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이에 무슨 보궐선거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나가고 이번에 여러 가지로 보니까 아무렴 어쩌든 간에 현직 대통령 자기의 대표였던 대통령을 뒤에서 가서 때려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된다. 정치인은 인간은 안 되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이 벌리는 큰 재단에 큰 죄를 절하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만 죄송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 우리가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여기 저하고 같이 간 사람들 제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김무성 의원을 오늘 현재는 제가 높게 평가해요. 김무성 지금 출마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높게 평가해요. 대화를 요새 최근에 몇 년 동안 해본 적은 없죠. 그래도 그 양반은 이 자기의 처신을 최소한다 아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무성, 유승민, 또 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번만 빠져라. 이번만 빠지고 이 다음에 나면 훨씬 더 좋은 정치적 지도자의 자질로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걸 못 하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그분들은 못할 이제 전혀 못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분위기 되면 저는 할 것 같은 느낌도 옵니다. 지금 하게 되면 그냥 야권 대통합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그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면 하나는 당을 구성하는 그 구성 멤버 또 하나는 대표인 황교안 대표님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이제 대화를 해보면 일단은 저는 근래 와서 황교안 대표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알거든요. 아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지금 요즘 한두 달 사이에 그 황교안 대표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은 첫째는 3대 그 악법. 이것에 대해서 힘도 한번 못 써보고 사실상 방조했어요. 방조했죠. 그냥 내주는 걸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후에도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야, 내가 기자회견 하신 분들 전부 원문을 다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그 다음에 대법원장, 그 다음에 각 기관장들. 근데 이번에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 한 거 1등 한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그 문장은 계속 헌법과 자유를 계속 강조하고 했는데 황교안 대표님의 연설문이요. 저 문재인하고 비슷해.
다시 내용이 없어. 전혀 내용이 없고, 거기다가 지금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냐, 북한에다가 숨겨서 돈을 갖다 주다가 미국한테 걸리니까 이제는 마지막 방법으로 북한의 여행 자유화하겠다. 그 여행 자유화가 청년들 배낭에다 달러 가득 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갖다 준다는 예, 얘기거든요. 예, 예. 이런 일들을 이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는 한마디도 안 했죠.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어이가 이걸. 없어요. 예. 예. 그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것은 뭐냐, 본질을 아직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본질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감히 얘기를 못하거나. 얘기를 못하거나. 그게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일어난 그 해리스 대사에 네, 대한 네. 모욕, 다시 말해서 수염 뽑는다. 수염을 뽑는다. 총독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네, 성명서 더하기 물리적 행동으로 나와야 그러니까 되고 홍보전이래 빵점이에요. 방점이에요. 저는 이제 홍보 문제에서 수십 년 동안 있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할 때 하고 안 해야 할 때 하고 할 때 어떤 포인트를 얘기해야 하는 것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 나라 국정을 설사 아주 만에 하나라도 네.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국정을 끌어갈 거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두려워요. 그렇죠. 두렵고 그리고 이제 이 개헌안, 내각제 개헌안이라는 것은 그것도 또 있지. 기득권을 유지해서 같이 해먹겠다는 것입니다. 내각제 개헌 더하기 또 무슨 영수회담 하겠다. 예. 이런 말을 지금 황교안- 영수회담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전 목사님은 너 이 새끼 빨리 내려오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광화문에 저 국민혁명한 거 아시죠? 예. 토요일에 또 몇 번 연설도 한번 하셔보셨죠? 예, 예. 그 이제 광화문에 형성된 모처럼 자유우파 국민들이 뜻이 하나로 모아져 있는데 이분들에게 제가 죽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저따위 짓을 하고 있는데 뭐 영수회담을 한다, 뭐 개헌을 한다, 내각제를 한다. 아니 지 멋대로 떠들고 있는데 정강 목사는 뭐하냐, 둘이 친하다며 왜 황교안을 안 가르치냐고 막 난린 거예요. 당연하게 비판이 네. 당연하고 네. 목사님이 지금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네. 은근히 말로만 하면서 황교안을 슬그머니 봐주는 오해를 받을 수 이미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건 반드시 하셔야 되고 네. 또 하나는 그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박지원이라는 그 꾀돌이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문 대통령은 야당복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의 야당이 하는 행태, 참 모욕이다. 그것이 문재인에게 딱 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적당하게 지금 뭐 몇십 석 해가지고 반대하는 척하면서 자기들 기득권 유지하고 그리고 그 세상 살아가겠다는 일종 현실 안주주의입니다. 조갑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네. 청와대는 지금 구태타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마치 정상인 것처럼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 보는 시각이 거기다가 지금 또 그 당 구성 멤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보자면 3대 악법을 힘도 한번 못 써보고 넘겨주는 걸 보고 구경만 했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이 이제 108명인데 국회의원들이 그 패잔병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또 4.15 선거를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국회의원 당선돼서 핸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 또 구경만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불만이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폭발 직전에 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아, 당연히 하셔야죠. 네. 그럼 안 하시면 제가 비판하고 나서. 아 그래요? 아이, 큰일 났네. 저 우리 조갑재 선생이 네. 저기는 구태타하고 하는데 여기는 정치하고 있다. 근데 네. 저기는 구태타에서 군대를 동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비군 훈련하고 있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척은 하는데 예비군 언제 전쟁 나면 우리 이렇게 할 거다 하는 폼만 잡고 앉아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그야말로 정광 목사께서 네.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한 1년간의 그 수많은 국민운동의 그 노하우와 에너지를 저축해가지고 지금 저 자유한국당이 은근히 웃고 있는 건 뭐냐면 니들이 해봤자 만들어낼 거냐? 네. 어림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뭘 잘못 만들면 야권 분열했다고 또 비난을 당한 건 니들 각오하 그 맞아요. 자신이 있어? 맞아요. 요것 때문에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전 목사님이 끌어가는 이 민주운동의 대열은 저기를 순식간에 가까운 시간 내에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무슨 진실에 구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권이 바꿔지기를 생각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택도 없어요. 저는 어지간하면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유승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그랬습니다. 문재인의 정권의 가장 핵심이 조국이고 지금 우리 야권 통합의 핵심이 유승민인데 네. 조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건 뭐 사과를 할 때 이 둘이가 어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다 금수저 출신인데 이 사람들은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는 DNA가 없어요. 둘 다. 근데 조국은 희망이 없어. 근데 유승민은 이 순간이라도 내 이번에 빠지겠다. 나 미안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끝끝내 얘기해서 유승민 네 그 좋은 재질을 가지고 이번에 빠져라. 그리고 네 이렇게 계속 가면 내가 네한테 악담하고 하고 싶진 않지만 네 대통령 후보 아야 웃기지 마라. 네가 빠지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들기 때문에 목사님이 뭐 주도로 뭘 만들어내가고 세력을 꽈다당 하고 보이면 얘들이 화들짝 놀랄 겁니다. 지금 그 뭐 자유 우파를 분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람들의 말이 들어 있기는 있어도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가문광장에서 그야말로 시대적인 폭탄 발언을 했는데 그렇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상태는 북한에게 나라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 우파의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김문수를 대장으로 세워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겠다 했더니 그 밑에 댓글 달린 걸 내가 오늘 아침까지 읽어봤어요. 1400개가 달렸는데 내가 하나하나를 다 분석했더니 딱 3개만 정강훈 또라이. 그 또라이 하는 것이 이제 1개고 2개는 뭐냐. 아직도 황교안을 설득할 수 있다면 가서 황교안을 설득해서 하라. 그게 2개고 나머지 전체는요. 너무 늦었다. 정강훈 목사가 지금 결단한 게 너무 늦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조사를 다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청와대에서 지금 저 사람들은 눈치 볼 것도 없고 지금 막갑한데 심지어 청와대가 모든 국가의 땅을 국가 공유제를 하겠다. 추미애. 이런 말을 들어도 자유한국당이 아무 소리도 안 해. 나무 일처럼 생각. 아유. 그러니 기가 막혀. 기가 막히죠. 그다음 비서관 하나가 또 한 주일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집들을 다 국가 지정제로 하겠다. 이야, 이게 북한입니까 뭡니까? 북한보다 더 합니다. 더하죠. 이런데도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고 공천만 어떻게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다시 한번 해볼까 해서 무리를 지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중에 또 재앙적 사태가 뭐냐. 이번에 이제 공천위원장이 김영호 의장이 공천위원장 됐지 않습니까? 잘합니다. 또 이제 그분 밑에 8명의 또 공천 희한한 사람들 만들어 임명했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드디어 황교안 대표님은 사망 선고다. 본색이 나타났죠. 본색이 나타났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님이 역시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이 뭐냐. 공천위원장을 임명해주면 그날로부로 당권이고 뭐고 모든 존재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황교안 대표님이 실감을 못했죠. 모르더라고요. 몰라. 지금 아직도 난 모르는 것 같아. 아직도 세상에.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황교안 눈치 안 봅니다. 왜? 안 보죠. 그렇죠. 이제 공천위원장 눈치 보죠. 그 사람한테 잘 보여서 이제 저 국회의원이 되면 4월 15일 당선된 후로 황교안한테 감사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 당선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좀 더 조심스럽다면 공천위원장을 지명을 하면서 김선배 선배 될 겁니다. 김선배 공천위원은 누구누구를 하시려고 합니까? 그 명단 좀 같이 상의합시다. 그래갖고 요것도 이 사람 참 좋은데 여기 좀 집어넣고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해야죠. 그냥 거기다가만 믿어놓고 아무 소리 않고 한지 그것도 정치인의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고 김형호라는 사람이 제 5년 후배입니다. 제 10개 후배인데. 그러시군요. 이 사람이 국회의장을 할 때 적이 없게 무난하게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무슨 개혁 법안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타협해가지고 오라고 자기는 싹 빠져버리고 이런 입장을 취하고 또 김무성하고 지역구를 주고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무성하고 절친이에요. 아, 그렇군요. 절친입니다. 그러면 친이계 쪽으로 다 넘어갔다고 봐요. 다 갔죠.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아, 이거 목사님 아직도 그걸 정리를 못하고. 저는 잘 모르죠. 정치에 완전히 대해서. 이명박 쪽으로 다 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탄핵 세력의 어. 재집결입니다. 이야. 이게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예. 더 제가 이제 속상한 것은 황교안 대표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아니 지금 통합은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4.15 선거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통합한다는 얘기죠. 누구하고. 가장 큰 통합은 광화문 세력 아닙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예.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내버려 두고 계속 유승민하고 통합을 하겠다 그러는데, 통합의 3대 원칙을 보니까 당을 해체하고, 이제 해체한답니다. 당 이름도 그만두고 해체하고 유승민한테 갖다 바치는 이러한 행위를 지금 황교안 대표님이 한다면 도대체 이게 누가 짓이냐 이거야. 누가 도대체 황교안 대표를 압박을 해서, 황교안 대표가 스스로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반드시 주위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저렇게 가는데, 이런 데 되면 황교안 대표님 칼을 딱 뽑아서 필요 없어. 지금까지 내가 당신들을 존중해서 했지만 필요 없어. 나는 강화문하고 통합할 거야. 그렇죠.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위대한 원군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거기서 잡혀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대충 누구누구한테 발목을 잡혔으리라는 것은 짐작을 합니다만 그 얘기는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는 현재로 봐서는 본인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종로나 이런데 선거에 나가면 그 선거에 매달려가지고 우물쭈물하다가 그 전체적인 그 선거를 지도하는 거 그거 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 황교안 대표가 9%로 민망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옛날에 홍준표가 그런 걸 겪은 것처럼 누가 지원 유세 아니 오지 마세요 방해돼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뻔해요. 그렇게 안 하면 비례대표 하나 받아가고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4월 15일 날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진다고 생각합니까? 100% 지죠. 100%. 네, 우선 쉽게 말해서요. 저는 저쪽 애들의 프로그램을 대충 압니다. 아시죠? 우선 드루킹 같은 것이요. 몇십 개 동원됩니다. 드루킹 하나가 그 김동원이가 하나 한 것이 8천억 개를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8천억 개. 예. 하나가. 그러면 10개만 동원하면 8조 개를 가짜 뉴스를 막 돌리는 거예요. 막 누구 올라간다, 막 퍼센테이지 올라간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그런 것들이 100개 이상 생겼대요. 아니, 그렇죠. 거기다가 또 얼마 전에 내가 소식 들은 게 북한 통전부가 대한민국의 선거에 개입하려고 IT를 통하여 작업 다 끝났다. 그럼요. 자, 이런 쟤들은 수패가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수십 가지가 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잠에서 아직도 깨어나지는 못하고. 흘러간 옛 노래나 부르고 앉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투개표도 문제예요. 맞아요. 그 문제도 있고 사전 선거도 문제고. 맞아요. 전혀 계획을 안 하고 지금 앉아서 뭐 좀 얼굴 반반한 사람들 뽑아갖고 뭐 영입한다고 사전 선거나 또 그 무슨 사전 투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전혀 말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지식이 없습니다. 지금 약 30개 되는 시민단체가 그쪽 개표에 대한 시민단체 30개가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데, 시민단체는 싸워봤자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끝까지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잃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말 제가 이제 걱정하는 마음으로 본질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여기서 뭐 말도 안 되는 애들하고 놀아나고 있고, 황교안 대표님 뭐 시민단체도 시민단체 같지도 않는 무슨 몇몇 모이는 걔들하고 점심 먹고 걔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뭐 통합하자 뭐 하자 하는데, 아니 절대 다수의 95% 이상을 통합을 해놓은 광화문 세력하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몇 개도 안 되는 시민단체 붙잡고 저렇게 하는 거까지도 또 좋은데, 제가 마치 뭐 황교안 대표님한테 무슨 뭐 지분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것 같아서 사실 그동안 내 말 안 했습니다. 말 안 하고 조용히 기도만 했는데, 제가 이 4.15 선거에 대해서 실제로 수일기를 해보니까 이거는 100% 1000% 진다는 게 뭐냐면, 내가 수도권에 있는 그 지금 지역을 매일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다녀보니까 특별히 고양 여기 일산 문산 파주는요 7개가 다 민주당이에요. 또 김대중 아들이 또 그쪽 갑니다. 아, 그래요? 예. 참 미치겠네. 근데
참 그래서 김현미 장관 그 자리 귀여몽골이 7개가 다 그 지역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저 인사하러 오신 그 빨간 거 이렇게 메고 장애위원장한테 왜 당신들은 7개가 다 졌느냐? 이유가 뭐냐 이거. 그랬더니 표로서는 안 진다는 거예요. 표로서는 우리가 이긴다는 거야. 수도권도. 근데 저쪽은 선수가 하나 나오고 우리는 둘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공천 받은 사람도 나오고 공천에 떨어진 2인자가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거죠. 나오면 10,000표에서 15,000표를 갈라먹는다는 거야. 이런 상태의 선거는 100번 1000번 해봤자 그렇습니다. 1,000표 가지고 당락이 왔다 갔다. 근데 당사자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진다고. 당사들이 다 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중앙당에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목사님은 지금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정신적인 그렇죠. 리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광화문에 집결되어 있는 우파를 전체 통과를 해가지고 당을 만드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공천을 공개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뽑기 전에 각서를 쓰게 만들어요. 각서를. 네, 각서를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라. 표로 이렇게 해서 선거에서 한다. 그 대신 여기서 안 하면 다시 무소속이나 다른 걸로 안 나간다. 그럼 우리가 안 하고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 그렇게 못 할 겁니다. 할 힘이 없죠. 네, 못 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모든 게임은 후보 단일화에서 끝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데 후보 단일화를 해낼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가 힘이 있어야만 자유한국당이 와서 후보 단일화 좀 토론합시다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만이 이제 이게 정답인데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결국은 끝에 가서는 정광훈 목사가 정치하려고 저러는구나. 제가 이런 욕을 많이 먹어요. 다시 국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정치할 것 같으면 옛날에 했죠.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한기총 대표로서 정치인들을 바로 세우는 일은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정치인들 바로 세워야죠. 그러나 저는 절대 실제적인 정치는 안 하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럼 비난에 눈도 깜짝하지 마세요. 저는